안녕하세요. 사실과 알견입니다. 최근에 장기국채 매도와 관련돼서 문의 주신 게 많아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왜 장기국채를 3.6 후반에서 다 던졌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이 장기 국채의,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한다거나 현재 뭐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할 때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 영상은 1.25배속으로 보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국채 매도 사유. 제가 요번에 샀던 거는 5월에 진짜 지인들 다 사게 하고 저희 부모님은 안 샀고 저희 와이프랑 장인어른까지 해가지고 샀던 꽤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됐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다 이제 셀이 나온 거고 현황부터 보시면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보시면 이게 아마 5월이었을 거예요. 4.7% 갔던 게 5월쯤에 꼭지 찍고 쭉 하락 추세 그리면서 지금 3.7 몇이죠? 3.7 몇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조금 시장이 먼저 달려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너무 내달리고 있어요. 연준이 얘기하는 뭐 점도표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엄청 많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당장 패드 워치만 봐도 연내 금리나 지금 FOMC 2번 남았는데 50bp를 한 번 더 한다에다가 한 절반 정도가 베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bp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25, 25냐 5월 50, 25냐 뭐 이런 식으로 50bp가 한 번 들어간다에다가 무려 절반이 넘는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자체가 되게 과도하게 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0bp 한 것만 봐도 사실 연준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프라이싱을 좀 따라가줬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달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25bp만 하면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FOMC 하는 와중에도 뭐 닉티라미오스가 올린 거 빼고는 사실 그렇게 큰 시그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0bp 내린다에다가 너무 많은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 걱정했었는데 50bp 해줬고 생각보다 시장이 크게 하락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 그 또한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기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잠재 성장률, 향후 성장률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수급.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장기 금리를 단순히 얘기할 때는 요거도 뭐야 GDP 더하기 인플레이션 더하기 뭐턴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턴 프리미엄은 이제 거의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왜 사라졌냐? 통화 정책 때문에. 턴 프리미엄이고 나발이고 그냥 양쪽 하나 때려버리면 장기 금리 어거지로 그냥 끌어내리면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턴 프리미엄은 일단 배제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턴 프리미엄이 자꾸 돌아올 거다. 지금 막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로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턴 프리미엄이 없어진 지는, 그러니까 턴 프리미엄이라는 거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진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그 턴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1년 안에 파산할 확률보다 10년 안에 파산할 확률이 뭐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미국을 놓고선 파산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못 받을 확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최근이라고 뭐 2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턴 프리미엄은 그냥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금리 자체를 이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FOMC가 그러니까 페드가 너무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턴 프리미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 ISM, PMI, 소매 판매, 소비 심리. 소비 심리는 뭐 컨퍼런스 보드나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뭐 이런 게 그 두 개가 대표적인 걸로 들어가 있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 중요하고 중고차 가격,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많이 참고하는데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그다음에 이제 집값 관련해가지고 렌트비 관련돼서 이제 진로 인덱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물류 운송 비용. 이게 20년도 넘어가지고는 물류 운송 비용이 되게 커졌었죠, 그때. 예, 그때 이제 뭐 운송 비용이 막 엄청 올라가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H&M 흠슬라라고 하면서 막 몇 배씩 뛰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운송 비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선행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수급. 수급에서 제가 환율을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특히 막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자국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은 본인들이 들고 있던 미국채를 미국에 팔고 달러를 들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달러를 살포하면서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거고 우리나라는 근데 뭐 얼마 안 되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여타국도 다 동일합니다. 중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이 달러를 보유할 때 달러 통화 자체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그냥 뭐 단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미국 국채로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증권 상태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던지고 달러 들고 들어오는 거. 그렇게 던질 때 부분들. 특히 막 작년이 아니죠. 올해만 해도 벌써 일본 160엔까지 올라갔을 때도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라는 것도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었죠. 그때 보면은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채를 팔고 달러를 자국한 외환시장에 들고 와가지고 살포했던 건데 그런 외환 개입 자체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 장기채를 던지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가 되겠죠. 그건 수급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되게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었는데 미국의 국채를 요즘은 오히려 파는 쪽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그게 환율이 자국의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도 쪽으로 굉장히 쏠리는 것도 있고 BTFP 같은 경우에는 BTFP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장기채 BTFP에 지금 걸려있는 담보물은 전부 다 장기채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단기물 맡겨놓고선 빌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BTFP의 사용 의미 자체가 헤어컷 0%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규제. 규제 같은 경우는 이게 며칠 전에도 예, 이 미국에서 상업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 쉽게 얘기해서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뭐 올려라. 요런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거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잘 못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규제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 때 그 SLR 규제 완화해줬던 거 최근이 아니죠. 23년도 와가지고 폐지되면서 그 부분도 사실상 미국채를 상업은행들이 많이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를 왜 하냐면 이게 제가 08년 이후에 뭐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영상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은행의 어떤 레버리지를 컨트롤했던 게 08년 이후에는 어차피 풍부해진 지급 준비금 때문에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뭐 SLR 규제나 뭐 그런 상업은행들의 규제를 통해서 은행들의 뭔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런 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 부채 한도는 뭐 당연히 미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한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올해 6월에 그 타결이 됐었죠. 올해 5월에 엄청 부채 한도 늘리네 많이 해가지고 뭐 셧다운 되네 많이 했던 게 5월이었고 6월 초에 타결이 되면서 올해까지 그냥 유예. 그 다음에 25년 1월 1일에 다시 부채 한도 잡읍시다라고 그렇게 협상이 된 상태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통화정책은 뭐 당연히 금리 올리고 내리고. 근데 미국의 금리,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7일짜리 금리, 대부분 뭐 하루짜리 금리인 건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7일짜리 금리예요. 하루짜리 금리랑 장기 금리잖아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 금리인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근데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루짜리 금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점도표에 찍기는 어떻게 보면은 롱거런 금리 있죠. 향후에 뭐 이 정도 금리 유지할 거야라고 나오는 그 금리. 그 금리가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 나온 점도표를 보더라도 그게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그거를 뒤쪽에서 제가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뭐 당연히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사주는 거니까 좋은 방향이죠. 장기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반면에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긴축 지금 하고 있죠. 원래 600억 달러로 시작되었던 게 5월, 6월쯤에 반토막 내면서 350억 달러 축소하면서 250억 달러만 시장에 지금 롤오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게 언제 종료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내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요거 하나하나 한번 제가 최근에 자료 찾아온 걸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가장 지배적인 거는 GDP,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성장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서는 이제 한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중에 내구재가 20, 비내구재가 30, 서비스 50. 내구재는 뭐 2, 3년 정도 이렇게 길게 사용하는 거.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PC나 뭐 이런 거. 비내구재는 이제 그걸 제외한 내구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간 국내 투자. 요건 이제 보통 작아요. GDP에서 10에서 15% 정도. 고정 투자가 주거, 비주거, 뭐 이런 상업용 주택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재고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 순수출, 수출해서 수입 뺀 거.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한 0에서 그냥 뿔마 5%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엄청 올라왔죠. 비중 자체가. 그래서 보면 정부의 지출 비중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정부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근데 요거는 뭐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부턴가 정부의 지출 자체가 GDP에 영향을 끼친 게 되게 크다. 이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연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옐런이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 부채 막 미친 듯이 찍어내서 돈 살포하면서 23년 중반에도 사실상 경기 침체가 거의 오다시피 했는데 그것조차도 심지어 틀어막아서 그냥 끌어올려 버렸죠. 근데 이거는 뭐 20년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당연히 코로나 때 돈 엄청 푼 것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보시면 성장률도 최근에 GDP 나우의 애틀랜타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2.9%. 이게 소매 판매 나오고 나서 거의 뭐 3%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보시면 여기 다 있어요. 이 GDP 나우에 들어가는 이제 영향 뭐 보시면은 뭐 PPI나 ISM 서비스 지수, ISM 제조업 지수 요런 게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산출이 되게 되는데 요런 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GDP 나오가 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아무튼 제가 최근에 봤었던 거는 ISM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좀 떨어졌었고 소매 판매 나왔을 때 다시 또 급등했었고 그 정도의 지표가 변화된 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제가 전장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비 자체가 이미 GDP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최근에 뭐 소매 판매 보면은 정말 미국 사람들 돈 잘 써요. 빚을 내서라도 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되게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향후 4분기까지도 사실상 그렇게 소비 쪽에서 뭔가 침체가 나오거나 그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FOMC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고용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성장률 자체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인플레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고용단에 대한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고용이 해고가 많이 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좀 좋고 할 때 해고가 되기 전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자체가 이번에 50bp 인하하는 거에 대한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
예, 자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그거를 이제 들이민 걸로 보여졌습니다. 저한테는. 그다음 ISM PM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미 50 아래에서 PMI 같은 경우에는 50 위는 예, 확장 국면, 50 아래는 축소 국면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계속 그냥 50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뉴 오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4.6%로 좀 축소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 뉴 오더가 되게 중요한 게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로서 쓰이는 게 요 ISM PMI의 뉴 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 쪽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요 앞에서 여기 있죠. 산업 생산. 생산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소비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ISM PMI만 보면은 앞으로 성장률 자체가 조금 부러질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소비단이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다. 보시면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랑 소매 판매인데 이 두 개, 이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랑 소매 판매의 YOY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경향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빠졌다가 올라와서 소비심리 지수 개선됐을 때 쭉 평활하게 움직이다가 소비심리 부러지면서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내려왔던 게 최근에 회복 중인 걸로 보이고 사실 평년에 요 미시간 소비심리 보면은 그냥 한 90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최근에 또 발표된 소비심리 지수는 굉장히 또 하락해서 6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채널형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최근에 발표된 두 개 2개월 정도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비 심리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웰스 이펙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효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주는 소비 심리 지수. 여러분도 부동산 많이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당장 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돈 많이 번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웰스 이펙트는 뭐 당연히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 시장도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굴리진 않죠.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IRP 계좌니 저 뭐야 개인연금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연금 자산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뭐 그런 트렌드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베이비 부모들한테는 그런 거는 그런 거 없죠. 그냥 퇴직금 그냥 맡겨놓고 마는 거지. 뭐 그걸 적극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산다던가 뭐 채권을 산다던가 이러진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 비중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직장인들 자산의 30%는 최소 30%는 다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제가 이거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차트를 제가 딴 데다 넣어놨나 보네요.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소비심리 지수랑 S&P 500이랑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좋더라. 예. 실제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웰스 이펙트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점을 뚫었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생각보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저렇게까지 날아가면은 뭐 굳이 소비를 위축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소비 판매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가 하락하고 IM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이래야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들만 봐서는 쉽게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다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뭐 영향 많이 주는 게 유가, 중고차 가격, 그다음에 진로 인덱스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보시면 소비심리 지수는 제가 뭐 앞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 보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진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비가 가장 지금 잘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발표된 것만 봐도 그 부분은 좀 안 잡히고 있긴 해요. 유가는 뭐 인플레이션에서 뭐 당연히 에너지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인데 에너지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CPI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죠, 실제로도. 그다음에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대 지수, 발틱 운임, 다우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면은 저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선행하는 지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GDP를 들고 옵니다. 제가 진짜 오만 거 다 찾아봤는데 인플레이션에 누가 뭐래도 선행하는 지표는 GDP예요. 보시면 요 빨간색이 GDP인데 YOY로 때렸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쉬프트하면 이 CPI랑 딱 맞아 들어갑니다.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그냥 석 달 정도 쉬프트 시키면 꼭 맞아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GDP는 뭐 그 분기의 첫 달에 뭐 예비치 이런 거 나오고 마지막에 뭐 잠정치 나오면서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후행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후행 지표를 가지고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GDP 자체가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DP는 되게 견조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레벨대에서 확실히 머무르는 정도, 그러니까 3% 정도에서 2% 후반, 그러니까 3%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견해예요. 그러니까 2%까지 목표치인 2%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왜냐? GDP가 저렇게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2% 도달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차트만 봐도 GDP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선행한다. 근데 지금처럼 GDP가 저렇게 높게 발표가 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레벨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솔린 가격 보시면 이건 가솔린이 아니고 CPI랑 WTI 차트입니다. 보면은 빨간색이 WTI인데 최근에 뭐 경기 침체 먼저 반영하면서 엄청 내려온 상태죠. 지금 70불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가솔린 가격. 요 파란색이 US인데 요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5월부터 고점 찍고 나서 요것도 뭐 그나마 뭐야 저기 중동 쪽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요렇게 좀 상승했던 부분인데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유가 자체는 미국 소매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WTI도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냥 리테일 가솔린 가격만 보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다음 중고차 만화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찍고 그냥 하락 추세인 거는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있으니까 오토론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 또 몇 천만 원 하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오토론이 이 자동차 가격이랑 굉장히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있으니까 굳이 중고차를 사지 않고 신차를 사는데도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는 중고차 가격은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뭐 거기 뭐야? 거기 분쟁한다고 막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돌아가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돌아가면서 이제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 막 올라갔던 것도 최근에 이제 다시 뭐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 뭐 모든 부분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뭐 그렇게 다 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도 그렇고 만화임 지수도 그렇고 그나마 렌트가 좀 걸리는데 이제 렌트를 안 들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GDP가 제가 보기엔 CPI에 굉장히 선행하는데 그냥 3%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160엔까지 갔을 때 일본에서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던지는 행위가 있었는데 최근에 140엔까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뭐 굳이 그렇게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율 개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SLR은 뭐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규제가 강화되는 게
9월 11일인가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이게 파란색이 일본, 이 빨간색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외국 보유 현황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중국 계속 줄이고 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하염없이 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국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달러도,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상 그러니까 우상향이 디폴트예요. 근데 이게 줄고 있다는 거는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미국채를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줄이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굳이 여기도 보면 많이 정리했었죠. 이게 160엔에 갔을 때 미국채 던지면서 달러 확보했던 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 아마 자료일 거예요. 보통 석 달 정도 전께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 봤을 때 이렇게 줄였던 거는 160엔에서 줄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140엔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시 개입하기에는 좀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미국채 던지는 거는 멈췄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보유했던 중국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더 이상 받아주기가 해외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뭐 영국 쪽에서 이렇게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 근데 뭐 거의 뭐 그냥 저는 똔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 뭐 당연히 금리는 인하하고 있고 공개시장 조작.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QT가 지금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요게 언제 종료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21년도인가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공개시장 조작 시나리오 관련돼 가지고 그게 그냥 딱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QT 축소하는 게 절반 정도 축소하는 게 언제 되고 뭐 QT 종료되는 건 언제 되고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보고서 설명하면서 요거만 가지고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OT니 요거티니 뭐 그것도 다 그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당장 QT가 종료되는 거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기준이 뭐냐? 지급준비금과 GDP 비중이거든요. 그 비중 퍼센트 가지고 뭐 통화정책 종료가 먼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보고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올해 안으로 QT 종료가 되기는 어렵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지급준비금 비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백도 뭐 올해 초에 뭐 떠들긴 했는데 그때 했던 바이백은 옐런이 했던 거는 그냥 사실 시장한테 그냥 시그널을 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너네 그러니까 뭐 국채 우리가 사줄 거야 정도의 시그널? 막 직접적으로 시장에 막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것보다는 요번에 했던 바이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더런, 오프더런 그냥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세핑으로 바꿔주는 거. 10년물 국채가 1년 3개월이 지나서 뭐 8년 7개월 만기가 남은 국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약간 값이 싸게 거래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만기가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10년물이 아니라 예, 뭐 7개월이 지났어. 9년 3개월. 이런 거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핑으로 다시 딱 바꿔서 10년물로 발행해 주면은 이거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채권 매입하고 새 채권으로 발행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만기 자체를 다른 거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만기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묶어서 다시 사고 새 걸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약간 소극적인 바이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옐런이 그냥 시장에다가 뭔가 국채 많이 사줘라는 그냥 시그널을 주는 정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바이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말이 안 나오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던진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BTFP 만기가 좀 돌아오는 게
내년 3월이죠. 근데 요게 금리 인하되면은 당연히 이 BTFP를 상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BTFP 뭐 금리 인하하면 BTFP 만기 된 뭐 이렇게 만기가 엄청 빨리 돌아올 거야. 상환을 많이 할 거야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예, 좀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BTFP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 미국 100억 달러짜리를 현재 시가가 50억. 얘가 샀던 장기채를 살 때 금리랑 지금 금리 인상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높아지면서 4.7%까지 올라갔다가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는 100억에 매입했다가 50% 손실 중인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이 시가 최근에 매입해가지고 시가 50억에 매입하는데 액면가는 100억으로 돼서 이 짓을 왜 했냐? 어차피 헤어컷이 0%이기 때문에 얘는 50억에 매입해가지고 이 미국채 액면가 100억 달러짜리를 BTFP에 맡기면 담보를 100억으로 인정해주면서 100억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요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매입했던 요 블루 친구 이 물려가지고 시가평가 받으면은 자산 손실 나기 때문에 요걸 맡기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BTFP에서 100억을 대출받은 옐로우 친구 요렇게 두 종류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블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금리 인하하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블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해서 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FP 상환을 하겠죠. 그럼 담보로 맡겼던 미국채 장기물이 시장에 다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옐로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레포 시장이나 뭐 어디 디스카운트 윈도우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BTFP까지 온 친구예요. 지금 순손실이 50%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헤어컷이 이미 50%가 난 상황에서 이걸 들고 어디 가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BTFP를 이용한 거고 얘네는 쉽게 만기 그러니까 금리가 뭐 50%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상환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왜냐면 요 상환했어. 꼴랑 0.5%포인트의 금리 인하하는 효과 받으려고 리파이낸싱 하기에는 지금 물려있는 미국채 자체가 너무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상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도 몰라요. 이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요거는 BTFP 차트랑 10년물 차트를 이렇게 역배열로 돌린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파란색은 미국 장기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그 빨간색은 BTFP 그 잔고입니다. 지금 900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BTFP 딱 발행할 때 장기국채 금리가 여기가 그러니까 장기국채 가격이 요 정도 레벨대였는데 아직도 엄청 손실 난 상황이죠. 계속 장기 빠져가지고 지금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택도 없죠. 요 앞에서 빌려 샀던 사람들은 많이 물린 거죠. 이 물린 친구는 당장 BTFP 상환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요 부근에서 레버리지 일으키기 위해서 요 가격에서 샀던 친구들은 그래도 최근에 가격 올라와 주면서 예, 요거 다시 상환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 빌릴 수 있는 상황. 근데 뭐가 더 이득인지는 사실 모르죠. 이 더블로 빌릴 수 있었잖아요. 요 앞에 블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50억 가지고 미국 국채 100억짜리 액면가 100억짜리 할인채로 사가지고 BTFP에 들고 가면은 나는 50억 가지고 100억을 빌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득과 당장 금리 인하 50bp 하면서 발생된 그 금리 이자 0.5% 들내는 이득 뭐가 더 이득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자기네가 뭐 더 이득인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게 얼마나 상환이 됐는지는 당분간 한 1, 2주 정도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BTFP를 얼마나 상환하는지. 근데 적어도 BTFP는 무조건 상환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장기채가 밖으로 튀어나올 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보은 아니면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3월까지 쭉 만기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벌써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900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옐로우와 블루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안 좋은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제가 던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부채 협상. 부채 한도가 올해 6월에 타결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25년 1월 1일까지 유예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가가지고 다시 정하자. 그러면 벌써 12월부터 팔랑팔랑 할 거예요. 12월 초부터 부채 한도를 뭐 어떻게 하네 하면서 팔랑팔랑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채권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사실 12월에는 들고 있진 않을 거예요. 11월부터 비중 축소하면서 현금 비중 높일 거고, 예. 부채 한도 협상도 제가 미국 장기채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그 부채 한도 우리 막 뭐 타결하니 많이 막 했을 때 있죠. 그때 5월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타결될 때까지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부채 한도 뭐 되니 많이 하면서 막 5월에 하다가 6월 초에 타결이 됐는데 그때까지 금리가 한 0.4%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레벨대가. 근데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닌데 이것 또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잠재 성장률은 저는 계속해서 GDP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ISM PMI는 지금 거의 바닥을 쳐 있는 상황인데 그냥 못 올라오는 정도로 보여지고 산업 생산이나 뭐 소매 판매를 보면은 계속해서 GDP 나오는 높게 프라이싱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중간일 것 같아요. 딱히 막 내려와가지고 장기 금리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3%에서 꿀마 한 0.3%포인트 정도? 네, 0.5도 뭐 레인지 넓으니까 굳이 좁힌다고 하면 0.3%포인트로 뭐 내려와 봐야 2.7%? 올라가면 다시 3% 초?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GDP가 높은 것 자체가 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수급 같은 경우에도 딱히 좋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1일에 발표된 그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 올리는 규제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고.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됐었는데 뭐 이번에 그래도 9% 올리는 정도면 괜찮다고 하네요. 환율은 타국 환율이 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던지면서까지 자국 환율 방어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BTFP는 내년 3월까지는 일단 무조건 다 만기에 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담보로 맡겨졌던 장기채는 일단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도 당장 올 연말에는 또 부채 한도 이슈 가지고 또 팔랑팔랑 할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진 않다. 통화정책은 그래도 나이스한 편이죠.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고 뭐 양적 하나는 뭐 말도 안 되고 양적 긴축이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초쯤에는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 보고서 시나리오 올리면서 그거 분석하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기금리 쪽에는 단기적으로 한 석 달 내로 봤을 때는 윗방향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 왜냐? GDP랑 수급에서도 BTFP, 부채 한도 이슈가 있고 양적 긴축 종료는 우리한테는 호재긴 하지만 당장 종료 이슈가 뭔가 이렇게 불거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일단 윗방향으로 훨씬 더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국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뭐 다른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장기국채 관련돼 가지고 다뤘는데 제가 왜 팔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저는 다시 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까지 다시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